먹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모든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식사를 개선하는 것으로 부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개선은 뇌의 해독과 이어지는 일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힘들다. 피곤한데도 쉽게 잠을 잘 수 없다. 이러한 증상으로 병원을 가도 딱히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인 모를 피로감의 상당 부분이 부신 피로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장 위에 붙어있는 부신은 여러 가지 호르몬을 조절하는데요. 부신이 피로해지면 뇌에 독이 쌓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뇌에 독이 쌓이지 않는 몸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일본 최초로 부신 피로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티에이징 의학의 권위자 혼마류스케의 뇌 해독의 신비입니다. 뇌 해독을 시작하면 뇌기능 회복은 물론이고 노화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자가 제시하는 뇌 해독법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인간 본래의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 건강한 식습관이 뇌를 해독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부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법과 뇌를 해독하는 법칙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신을 건강하게 하고 뇌를 해독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해독의 신비,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뇌에 독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치매에 걸릴까요? 그 주된 원인은 뇌에 독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정상적인 신경세포를 망가뜨리고 뇌를 위축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은 2025년 치매 환자가 700만 명을 넘을 것이며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를 앓는 환자까지 포함하면 65세 이상 노인 3사람 중 1사람이 치매 환자 또는 치매 예비군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먼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지금의 몸 상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뇌에 독이 쌓이기 시작한 사람에게 보이는 증상, 체크리스트. 위장이 좋지 않다. 위염, 설사, 변비 등 여러 증상이 있다. 항상 권태감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순간부터 피로하다. 숙면을 할 수 없다.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다. 커피를 마시거나 단 것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다. 작은 일로 예민해진다. 갑자기 화가 난다. 감기, 가벼운 타박 등의 증상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 앉았다 급하게 일어나면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다. 여성의 경우 갱년기 장애의 증상이 심하다. 마음이 항상 가라앉아 있다. 즐거운 일이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느낀다. 성욕이 감퇴했다. 피부에 주름이 늘어난 것 같다. 밤이 되면 기력이 살아난다. 앞의 체크리스트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뇌에 독이 쌓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에 생기는 기미 같은 것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혈관 벽에도 쌓이는데 혈관 기능을 악화시켜서 작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노폐물 배출을 방해하는 등 성가신 물질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치매의 원인이라면 이것만 제거하면 치유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한다고 해도 치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환경 그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거해도 베타 아밀로이드가 다시 쌓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뇌에 독이 쌓이지 않은 몸을 만드는 일과 뇌를 해독하는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 정리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의 방을 어머니가 가끔 청소를 해준다고 해도 아이는 다시 방을 어지럽힐 것이므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자신의 방을 어지럽히지 않는 습관을 지니게 하고 조금 어지러워졌을 때 바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의 방은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항상 방을 잘 정리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즉 뇌에 독을 쌓지 않고 동시에 뇌를 해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이 책에서 말하는 뇌를 해독하는 식사법입니다. 치매 예방과 더불어 컨디션 개선을 위해서 꼭 참고하시고 매일매일 식생활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부신이 지치면 노화가 가속된다. 부신이라는 장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부신은 좌우의 신장 위에 올라있는 작은 삼각형 장기로 많은 종류의 호르몬을 생산 분비합니다. 만두로 비유하면 만두피 부분이 부신 피질입니다. 여기서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 등이 생산됩니다. 만두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신 수질인데 여기서는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등이 생산됩니다. 부신에서 나오는 다양한 호르몬은 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에 대응한다. 체내의 염증을 억제한다. 혈당치와 혈압을 조절한다. 면역 기능을 다스린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조절한다. 체내시계나 수면 리듬을 조정한다. 정신 안정을 돕는다. 뼈 대사. 이것만으로도 부신이 인간의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신의 위치나 이름 때문에 비뇨기인 신장과 하나의 세트로 여겨집니다만 기능면에서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을 만듭니다. 염증 억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부신이 분비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무한하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부신의 용량 범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과대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이어지면 코르티솔의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부신 그 자체가 피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부신 피로라고 합니다. 부신 피로가 되면 몸의 염증을 충분하게 억제할 수 없어서 노화가 가속되고 컨디션이 악화하며 질병이 두드러집니다. 반대로 코르티솔의 분비량이 과다해도 몸이 나빠집니다. 따라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신이 필요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1. 깊은 잠을 자지 못하거나 아예 잠을 자지 못한다. 코르티솔은 오전 4시에서 6시부터 분비량이 늘어나 오전 8시경이 최고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점점 감소합니다. 부신 피로로 이런 리듬이 망가지면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몸이 무겁고 우울하다. 부신이 지쳐서 스트레스에 대해 대응할 수 없으면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변비 또는 설사 증상이 있다. 부신 피로로 코르티솔이 부족하면 위장 점막의 회복이 약해집니다. 위장의 통증도 잘 치유되지 않고 변비, 설사, 복부 팽창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부신 피로는 피부 건조, 피부 처짐, 머리카락의 윤기, 생활 습관병, 골다공증 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가 브레인 포고를 초래한다. 부신의 컨디션이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테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덮쳤을 때 그 순간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의 양이 급증해서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해마란 받아들이는 정보를 일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를 다치면 일시적으로 기억력이나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전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책을 읽어도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브레인 포그라고 합니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치매와 달리 브레인 포고는 연령과 상관이 없고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이 돌아갈 정도로 바빴다거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픈 일이 있었을 때 기억의 일부가 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브레인 포고입니다. 그 외에도 부신 피로가 되면 성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여기에 갱년기 장애가 더해지면 인지 기능이 저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 만성염증 원인이 되기도 하는 코르티솔.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염증을 억제하거나 스트레스에 대항하거나 근육의 단백질 대사, 지방의 분해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다른 말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심신이 강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코르티솔 분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코르티솔은 부족하거나 과다하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테면 스트레스로 코르티솔이 과잉 분비되면 장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은 세포의 집단이므로 장의 내벽인 장관벽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와 세포는 밀착 연접이라는 이음새로 단단하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르티솔의 과잉 분비로 만성 염증이 생기면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밀착 연접이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진 그 사이로 평상시에는 변으로 배출되는 독이 혈관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체내 여기저기에 염증이 생겨서 코르티솔의 분비가 따라가지 못하면 장에 생긴 염증을 충분히 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도 염증이 만성화되어서 밀착 연접이 느슨해지고 독이 혈관으로 유입됩니다.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뇌에 독이 쌓이는 식생활은 장누수 증후군 원인의 하나. 장 내벽 세포의 밀착 연접이 느슨해져서 혈액 속으로 독이 흘러들어가는 장누수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리키 브레인, 이른바 뇌누수 증후군을 동시에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 혈관에서 뇌 조직으로의 물질 이동은 통상 혈액-뇌 장벽이라는 펠트와 같은 것이 엄격하게 걸러냅니다. 요컨대 뇌 기능에 쓸모가 없는 여분의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누수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혈액 뇌장벽의 세포를 연접하고 있는 밀착 연접이 느슨해지면 혈액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이 뇌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뇌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뇌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에 염증이 있어서 장의 상태가 나쁘다. 글루텐이 많은 식사를 한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다. 높은 혈당치가 이어지고 있다. 스트레스가 많다. 수면이 부족하다. 평상시 알코올을 과음한다. 히스타민 과잉이다. 독소를 섭취하고 있다. 곰팡이 독소를 섭취하고 있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원래 혈액 뇌장벽을 통과하지 않는데 뇌누수 증후군일 때는 세포와 세포의 틈을 통과해서 뇌 조직으로 들어옵니다. 혈당치가 높으면 세포막이 염증을 일으켜 장내 환경이 나빠집니다. 당연히 혈관도 상하니 당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스트레스가 심하면 코르티솔의 분비가 지나치게 많아져 만성 염증과 만성 피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체내의 유지 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처를 입은 점막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상시 술을 계속 마시면 세포를 연결하고 있는 밀착 연접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알레르기 완화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이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이라는 용어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히스타민은 외부 자극을 방어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유기 물질 중 하나인데 이것이 과다 분비되면 뇌누수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심한 스트레스, 장을 상하게 하는 것, 뇌에 독이 쌓이는 음식이 뇌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쌓이게 하지 않는다.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도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건강한 사람의 뇌에도 있는데 보통은 단시간에 분해 배출됩니다. 그런데 크고 이상한 베타 아밀로이드가 만들어지면 분해 배출을 잘 하지 못해서 뇌에 축적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면 뇌에 약한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간 이어집니다. 이것이 원인으로 이번에는 인사나 타우라는 단백질 성분이 뇌신경세포 속에 쓰레기처럼 쌓이게 되고 뇌신경세포가 죽으면 뇌의 위축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진행된 상태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대표되는 치매입니다. 뇌에 독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독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신이 항상 정상으로 기능해서 체내에서 발생한 염증을 코르티솔이 순조롭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부신 건강을 유지해서 뇌의 만성염증을 막는 일이 치매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식사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부신 피로로부터 탈출. 여기서 저의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부신 피로로 몸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유아습진과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았고 초등학교 때는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했습니다. 사춘기가 지나고는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했고 나이가 들에 따라 몇 가지 알레르기 질환을 앓았습니다. 대학 때는 미식축구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의과대학의 실습과 시험으로 바빴기 때문인지 항상 피로했고 휴일에는 몸이 푹 처져서 기분도 우울해진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인 요코는 의과대학에서 만났습니다. 의사가 되고도 바쁜 나날로 피로가 쌓였습니다. 휴일에는 긴 시간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다시 출근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수년 후 급기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검사받았지만 어디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우울증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수년 후 몸은 더 나빠져 화장실에도 식탁에도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직하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지만 역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내는 어떻게 해서라도 원인과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의학 논문을 뒤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의사 제임스 L. 윌슨 박사가 쓴 내 몸의 에너지 도둑이라는 책을 찾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은 부신이고 퍼티그는 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부는 드디어 부신 피로라는 개념에 도달했습니다. 책 표지에 기술된 이유 없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한데도 잠을 잘 수 없지는 않은가요? 라는 문구가 모두 저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어서 확신했습니다. 검사 키트를 가지고 타액 검사를 했더니 타액 중 코르티솔의 수치가 매우 낮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부신 피로가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윌슨 박사의 책을 참고로 생활 습관과 식생활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는 건강 보조식품을 적당하게 이용해서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자 눈에 띄게 몸이 좋아졌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피로감도 떨어졌으며 우울해지는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 부부는 윌슨 박사의 세미나를 수강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박사와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윌슨 박사도 부신 피로를 앓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미국으로 건너가 배웠고 스스로 치료하면서 부신 피로의 식견을 넓혀갔습니다. 식사와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부신 피로 치료를 이어나가자 수년 후에는 극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가끔 상태가 나빠질 때도 있었지만 이후 회복력이 향상되어 오랫동안 앓는 일은 없었고 기분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스스로 식사 등을 개선해서 부신 피로를 극복한 신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부신이 건강해지면 뇌 해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우리 부부는 부신 피로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유 없이 피곤한 것은 우울증, 즉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신 피로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부신이 건강해지면 뇌 해독으로 이어집니다. 장을 지키고 부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뇌 해독으로 이어진다. 부신 피로와 호르몬, 뇌 해독 등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했습니다. 뇌를 해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음 3가지로 집약됩니다. 1. 몸에 부담이 되고 뇌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를 가능한 한 들이지 않는다. 2. 체내에 들어온 독소는 바지런히 내보낸다. 3. 최선을 다해서 몸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한다. 이 3가지 중에서 들이지 않는다를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소를 들이지 않으면 그만큼 몸에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영양제가 필요 없고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환자 중에는 들이지 않는다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만으로 개선된 분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자택에서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완전하게 독소를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독소를 내보내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방을 정리하는 습관과 같은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들이지 않고 몸에 나쁜 것은 내보내고 몸에 좋은 것을 섭취하면 부신 피로로 나빠진 몸을 조금씩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장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이것은 주로 유익균을 늘려서 장내 환경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독을 들이지 않는다, 독을 내보낸다, 좋은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부신 피로를 회복하는 방법도 바로 장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 컨디션이 좋으면 장의 만성염증이 치유되어서 장누수 증후군을 방지하고 이와 더불어 뇌누수 증후군을 방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소가 장에서 체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와 장은 매우 깊은 상호 관계가 있고 뇌 건강은 장의 치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근대의학의 경향입니다. 이 둘과 관계가 깊은 장기가 부신이고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도 중요합니다. 장은 몸속에 있습니다만 음식, 즉 외부에서 들어온 곳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은 외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더 말한다면 입에서 항문까지는 하나의 호스와 같습니다. 호스에 상처가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면 호스의 기능을 충분하게 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의 점막에 상처가 생겨서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면 당연히 몸이 나빠집니다. 한마디로 장을 상하게 하는 것을 들이지 않고 장의 점막을 다스리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장을 치유하고 부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뇌 해독이 잘 되도록 오늘부터 식생활 재검토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부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법. 글루텐 프리. 지금부터는 조금 엄격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신 피로를 개선하고 뇌에 독이 쌓이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글루텐 프리.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을 피한다. 2. 카세인 프리. 유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카세인을 피한다. 3. 슈거 프리. 단 것을 피한다. 많은 식품에 들어있는 밀가루, 유제품, 설탕을 섭취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이건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의 체내에는 다양한 상재균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라는 균이 있습니다. 칸디다증은 질병의 이름으로 알려져서 놀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칸디다균은 건강한 사람도 피부나 구내, 소화관 등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균의 일종입니다. 장 속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식생활이 흐트러지거나 피로해서 유해균이 우세하면 칸디다균이 증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장 속에 곰팡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곰팡이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체내의 면역 기능이 발동합니다. 곰팡이를 억제하기 위한 자기 치료 작용인데 이때 면역의 공격으로 장 점막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 결과 영양이 잘 흡수되지 않아서 변비와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밀가루는 칸디다균의 양분이 됩니다. 즉, 유해균이 우세해서 칸디다균이 늘어났을 때 밀가루 제품을 평상시 먹고 있으면 균의 증식을 더욱 촉진하게 됩니다. 또한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에는 글루테오 모르핀이라는 모르핀과 닮은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이른바 마약과 같은 물질로 뇌에 들어가면 행복한 기분을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밀가루 중독증과 같은 것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글루텐을 평상시 자주 섭취하면 식후에 머리가 멍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 외에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양에서도 글루텐 프리가 주목받고 있고 실제로 글루텐 프리 식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카세인 프리. 카세인이란 유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명칭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은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고 합니다만 실은 몇 가지 유해한 점들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래 카세인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나 아토피성 피부염과의 관련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면 면역기능 조정을 담당하는 부신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분의 컨디션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유제품에는 젖당이라는 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젖당은 소장에서 만들어지는 락타아제라는 효소로 분해되는데 락타아제가 부족하면 젖당 불내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등이 발생합니다. 우유를 마시면 배탈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젖당분해 효소가 없어서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배탈이 나면 소장이 부담이 가므로 자동으로 부신에도 부담이 됩니다. 이른바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유제품은 결코 권장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닙니다. 부신의 건강을 목표로 한다면 역시 카세인을 섭취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세인에는 또 하나 뇌의 소중한 영양소인 엽산 흡수를 방해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엽산은 소송채, 브로콜리 등 녹황색 야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에 이용되는 물질이고 신경 발달이나 성장에 불가결합니다. 그 외에 암 예방, 호르몬 생성, 간 해독, 유전자 스위치의 온오프 등 여러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임산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대로 섭취해야 할 영양소입니다. 유제품을 마시거나 먹어서 카세인이 체내에 들어오면 엽산 수용체 자가 항체라는 성가신 것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엽산은 엽산 수용체에 붙어서 혈액에서 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카세인을 섭취해서 만들어진 엽산 수용체 자가 항체가 이것을 방해하면 엽산과 엽산 수용체가 달라붙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따라서 엽산이 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뇌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기억력, 기력, 동기부여가 감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제품을 완전히 끊고 엽산을 제대로 섭취한 사람의 뇌를 살펴본 바 상당히 좋아진 예가 많습니다. 카세인 프리를 시도하면 뇌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슈거프리를 적극적으로 지향한다. 식사 후 심하게 졸음이 오는 경우가 없는지요? 이것은 높은 확률로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등으로 혈당치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올라갔다가 그 후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저혈당증이나 부신피로로 몸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구토나 두통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분을 과하게 섭취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혈당치의 급격한 변동은 혈관에 손상을 주고 심근경색, 협심증, 뇌출혈, 뇌경색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암이나 치매에 걸리는 위험도 커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암세포는 당을 매우 좋아합니다. 당을 많이 섭취하면 암세포의 영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밀가루가 칸디다균의 영양분이 된다고 기술했습니다. 설탕도 칸디다균이 좋아하는 것이므로 설탕을 섭취하면 칸디다균을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부신피로가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피로할 때 단 것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회복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단 것에는 당연히 당질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혈당 스파이크 원인이 되고 부신은 더 많은 부담을 가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설탕 중에서도 특히 백설탕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백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에는 원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설탕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영양분을 대부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그냥 달고 칼로리가 높은 물질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섭취한 백설탕을 체내에서 대사할 때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많이 소비합니다. 미네랄이나 비타민은 몸을 유지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인데 백설탕을 섭취하는 것으로 쓸데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컨디션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당질, 특히 백설탕이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슈거프리를 지향해야 합니다. 카페인을 삼간다. 이 책에서는 글루텐 프리, 카세인 프리, 슈거 프리 등 쉽지 않은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상당히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커피를 끊다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모두 끊읍시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커피를 전혀 드시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이 매일 습관처럼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께는 매우 죄송합니다만 카페인이 사람의 몸에는 해롭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카페인을 찾는 이유는 카페인이 체내에 들어가면 부신이 과도하게 자극받아서 코르티솔의 수치가 한 번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집중력이 훨씬 증가하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은 코르티솔의 수치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체내에서 사라진 후에는 커피를 마시기 전보다 더 심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상승시킨 코르티솔의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리한 자극으로 부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원래 부신 피로를 앓았던 사람의 몸은 더욱 나빠집니다. 커피만이 아니라 홍차와 초콜릿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물질도 들어있는데 이것에는 카페인과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고로 카페인이 없는 커피나 홍차, 초콜릿이라고 해도 부신의 기능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커피를 줄인다. 앞에서 소개한 윌슨 박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탈카페인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카페인의 문제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을 머릿속 한 곳에 두는 것부터 시작해 봅니다. 2. 커피를 당장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단, 커피를 마실 때는 동시에 뭔가 몸에 좋은 것도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3. 커피는 가능한 한 신선하고 산화되지 않은 최고의 품질 것을 마십니다.
산화되지 않은 것이라면 마이너스 요인을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4. 블랙커피가 아니라 아몬드 우유나 두유를 첨가해서 마십니다. 5. 진한 커피를 끊고 연하게 만들어서 마십니다. 그만큼 카페인의 마이너스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밤에는 마시지 마십시오.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7. 커피 한 잔을 다 마시지 않습니다. 남기는 양을 조금씩 늘리면서 향만 즐기도록 합니다. 어떠한지요? 이 정도로 느슨한 방식이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커피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 해독의 신비 읽어드렸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라도 뇌를 치유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